최근 233페이지를 펴시고요. 233페이지.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서 원가법부터 봅니다. 원가법.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비용성에 입각해서 원가 방식으로 적산가액 구한다. 공부해야 될 건 두 가지랬죠? 개념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조단원가 구하고 또 하나는 감가 수정하시고. 그래서 원가법의 개념은 법조문 박스에다 집어 넣어놨죠? 시험 문제 물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5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단원가에다가 뭘 해가지고 감가 수정을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걸 원가법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개념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원가법에서 공부할 건 두 가지니까 제조단원가에서는 일단 개념 공부하시라고 그랬고, 종류, 구성, 또 뭐 내용 어떤 거 있던가, 그 다음에 산정하는 방법, 네 가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개념 보시면 제조단원가란 현존하는 물건을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조단원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누구?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다시 처음 새로 재생산 혹은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계산한 걸 뭐란다? 제조단원가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조단원가는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그 부동산을 똑같이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종류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그래서 복제원가는 다른 말로 복조원가라고도 부르고, 대체원가는 다른 말로 대체원가라고도 부르는데,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는 물리적 측면에서 이 물건과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랬어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제조단원가라고 했고, 대체 또는 대체원가는 얘가 만든 지 오래돼서 똑같은 물건 못 구하니까 얘는 기능면에서 또는 효용면에서 최대한 유사한 애를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체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체원가에서 기억하실 건,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에 있는 기능적 하자는 제조단원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 수정할 때 뭐는 안 해도 된다. 기능적 감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에 제조단원가의 산정 기준에서 제조단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표준적인 도급권 설비에다 뭘 더해서 통상 부대 비용을 더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표준적 도급권 설비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 있었죠. 직접 공사비 더하기, 간접 공사비 더하기, 수급인의 이윤. 그래서 이걸 만들 당시에는 직접 내 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조단원가를 산정할 때는 꼭 뭘로 포함시킨다? 수급인의 이윤을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도급건설한 걸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토지도 제조단원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토지는 원래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재생산을 못하는 거니까 원래는 원가를 계산 못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뭐 조성지나 매립지, 간척지는 이 땅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에서도 제조단원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제조단원가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 있는데, 총가격적산법, 부분별 단가비용법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 나왔던 건 두 가지, 변동률 적용법과 비교단위법 또는 단위비교법,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단위비교법 또는 비교단위법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제곱미터당 건축 비용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면적을 알고 있다면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전체 면적에 대한 제조단원가를 산정했다면 이걸 단위비교법.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뭐 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시점 수정하는 거랬죠. 시점 수정.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100분의 뭐 15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같이 변동률이 주어졌을 때, 뭐 매년 10%씩 건축 비용이 올랐다, 뭐 이런 게 주어졌을 때 뭘 이용해서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제조단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변동률 적용법은 이거 나올 때가 제일 어려우니까 그냥 뭐 하는 방법이다,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때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하나는 지수법,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00분의 100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뭐 진짜 이게 변동률 제곱법인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누구를 일시불의 내각계수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얘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이미 배운 거니까 그걸 똑같이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항상 두 가지 물어보죠. 내용 묻거나 구하라고 내거나. 그래서 내용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쉬운 거고, 문제는 계산하라고 내고. 그래서 그 옆에 235페이지는 기출문제처럼 1번은 뭐 물은 거? 내용. 2번은 계산. 그렇게 해서 항상 두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가시면 3번에 감가 수정이라는 거 나오죠. 감가 수정. 공부하실 건 얘도 마찬가지로 개념 아셔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 아시면 되죠. 뭐 감가 수정의 방법. 그래서 개념 관련해서는 뭐 일단 개념은 법조문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법조문을 그대로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그래서 뭐 제조단가에 감가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제조단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 요인이 세 가지 있었으니까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그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구해가지고 그걸 어디에서 제조단가에서 빼는 작업을 뭐라 부르더라? 감가 수정. 그래서 그걸 그대로 외우시면 좋고, 아니면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조단가에서 감가 누계액이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감가 누계액이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작업? 빼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 부르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감가 요인. 그래서 이번에 감가 요인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구별하시라 했고, 물리적 감가는 쉽게 말하면 낡고 부셔지고 망가져서 생기는 감가. 시험에 나오는 용어라면 노후와 손상, 마멸, 파손, 훼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는 물리적 감가였고, 그 다음에 그거랑 구별하기 제일 쉬운 게 경제적 감가니까,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주변 환경이 안 좋아져서 생기는 감가가 있다면 경제적 감가. 그 다음 기능적 감가는 그 외의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겉보기는 멀쩡한데 이 자체가 뭔가 안 어울려 갖고 생기는 감가들. 그래서 뭐 건물과 토지가 잘 안 어울린다든지, 또는 오래된, 형식이 오래된 구형 물건을 달아놨다든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감소한다면 이걸 두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동차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차를 샀는데 산지 10년 돼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고 그랬고, 10년 동안 타고 다녀서 가치가 떨어진 거라면 물리적 감가를 했고, 새 차를 샀는데 이게 작년 형식, 그러니까 2015년식을 산 거예요. 그러면 2016년 신형 나왔으니까 얘는 새 차지만 뭐가 된 거예요? 구식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걸 뭐란다? 기능적 감가. 그래서 왜 차 살 때 새 모델 나오면 옛날 구형은 가격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의 차이라는 거 정리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어차피 또 나올 텐데, 감가 상각액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정평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회계 처리할 때도 감가 상각액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하라는 건데, 어차피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배우는 게 감가 수정이니까 감가 수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게 아닌 걸 고르면 감가 상각이에요. 그럼 감가 수정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얘를 하는 목적은 뭐다? 기준 시점에 부동산에 뭘 알고 싶어? 가치를 알고 싶어서 이걸 해보는 거고, 감가 상각은 회계 처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고, 그다음 구체적 내용에서 감가 수정은 감가 누계액을 뺄 때 어디서 뺀다? 제조단가에서 뺍니다. 근데 감가 상각은 취득 원가에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연수에는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물적 연수, 경제적 연수, 법적 연수. 그래서 감가 상각, 죄송합니다. 감정평가에서 쓰는 감가 수정에서는 무슨 연수 쓴다? 경제적 연수 써요. 경제적 연수. 근데 감가 상각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가 수정의 방법 5가지 어떻게 외우신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내, 관, 분시, 임으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관찰감가법 있죠. 관찰감가법. 그래서 감가 수정에서는 누구도 인정하지만, 관찰감가법도 인정하지만 감가상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누가 이렇게 뭐라고 중간중간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뭐라고 떠드시면? 그러니까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자꾸. 저 혼자만 잔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됐고, 다섯 번째, 우리 감가 요인에도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하는 게 감가 수정이고, 감가상각에서는 무슨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에 대해서도 제조단가 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뭐 할 수 있어요? 감가를 할 수 있어요. 왜? 토지는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안 생기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무슨 감가는? 경제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는 토지에서도 감가 수정은 하지만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감가상각에서는 토지에서는 적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딴 거 가지고 비교해서 문제를 한동안 되게 열심히 냈었어요. 최근엔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 두 개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감가 수정의 개념과 관련해서 공부하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감가 요인들 세 가지 구별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배운 게 감가 수정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감가 수정의 개념 설명한 거고, 구체적인 방법에서 다섯 가지 머리글자 따서 외우시려 했죠? 내, 관, 분, 시, 임. 그 중에서 계산 문제 내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내용연수법,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있으니까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중에서 계산 문제 내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액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계산 문제는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뭐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 알고 계시면 돼요. 내용. 그래서 내용연수법은 부동산의 내용연수가 수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부동산의 수명에 따라서 감가액을 계산하는 걸 내용연수법이라 부르고, 그 부동산의 수명에 따라서 그 금액이 매년 똑같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액법, 매년 똑같은 비율로 발생한다 그러면 정률법, 그 다음에 복리계산한 이자까지 고려해서 감가액을 계산했다면 상한기금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세 개를 비교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정액법은 주로 건물에서 쓴다. 정률법은 기계에서 쓴다. 상한기금법은 뭐 광산 같은 거 평가할 때 쓴다. 특징은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 정률법은 비율만 똑같으니까 감가액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상한기금법은 매년 금액은 똑같긴 한데 얘가 누구보다는 정액법보다는 그 금액이 이자 계산된 만큼 적어진다. 뭐 이런 것들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점 중에서 정액법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계산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묻죠.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237페이지에 있었던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라고 그랬고, 그 식에 들어가는 값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단가, 잔존가치, 경제용 내용수, 경관연수 이 네 가지 값을 찾아내서 실제 금액을 구하라고 계산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식은 외워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감가법은 의인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 요인을 내가 직접 눈으로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관찰감가법. 그래서 얘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그 부동산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장점. 단점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건 확인 못하죠. 그 다음에 얘는 보고 오는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 있다. 단점. 분해법은 거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감가요인을 다 세분해요. 따로따로 다 나눕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따로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합해서 감가액 구하는 걸 분해법. 시장추출법은 이거 비교 방식이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감가액을 내 거로 갖다 유추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을 하는 법은 감가 요인이 발생하면 그만큼 임대료를 비싸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임대료 손실액이라 불렀으니까 그 매년 발생할 임대료 손실액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 그래서 임대료 손실 환원 해서 그 부동산의 감가액 구했다면 이걸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감가 요인, 감가 수정의 방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정액법을 이용해서 실제 값을 어떻게 하세요? 구하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세 가지 형태로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실 건 뭐예요? 내용, 그 다음에 계산.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239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1번은 내용, 2번은 계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가법은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 수준에서 감정평가를 물어본다면 원가법 정도까지는 물어봐도 돼요. 수익 방식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내는 부분입니다. 원가법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는 문제 풀면서 있을 테니까 그때 풀어보시고. 240페이지 가시면 이제 두 번째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나오죠. 나오면 같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얘는 시장성에 입각해서 비교 방식으로 뭘 구한다? 비중가액 구한다 이랬죠. 이 세 가지는 꼭 따라 나가셔야 되고 개념 보시면 거래사례 비교법 개념 감정평가 규칙 제7조 2호 아니 제2호 7호에 2조 7호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 그래서 부동산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랬죠. 2개. 내가 가치를 평가해야 될 물건인 대상 물건과 실제로 거래된 적이 있는 거래 사례. 그럼 부동산이 2개니까 이 2개를 어떻게 해서 비교해서 평가한다고 그래서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2개를 비교해서 누구에 맞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도 하고 시점 수정도 하고 가치 형성 요인 등의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이거를 장난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다가 감가 수정 같은 말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감가 수정은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되죠. 뭐 하는 거니까? 원가법에서 써먹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내면 말이 비슷하니까 이걸 또 맞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법조문 갖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 세 개를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걸 뭐란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필연적으로 뭐부터 해야겠어요? 거래 사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사례. 그래서 거래 사례를 수집하고 그 중에서 이왕이면 대상 물건과 똑같은 애로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책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선택 기준을 써놨어요. 선택 기준. 그래서 거래 사례를 선택하려면 사정 보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점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위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니까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개별 요인을 비교해야 되니까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사례가 만약에 대상 물건과 똑같다면 그 물건의 가격이 곧 대상 물건의 가격이 되겠죠. 그게 시세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개가 똑같지 않다면 이 거래 사례를 누구의 현황에 맞게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정상화 또는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옆에 241페이지 나와 있는 사례 자료의 정상화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화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아까 법조문 읽으면서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사정 보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하는데 그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는 건 2가지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할 일도 있고 개별 요인을 비교할 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건 공통적으로 다 뭐 하시랬어요? 개념하고 생략하는 경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개념하고 생략할 때. 생각보다 이거 많이 물어요. 생략하는 거. 그래서 25회 시험에서는 아예 이걸 가지고 정답을 만들었고 그래서 생략하는 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시점 수정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은 2년 전인데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시점은 기준 시점이랬어요. 기준 시점. 그래서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2개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뭐라 부르더라? 시점 수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걸 시점 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는 거래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바꾸는 게 시점 수정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습니다. 시점 수정은 현재 시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는 경우는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이미 일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2개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이에 가치 변화가 아예 없으면 굳이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지수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100분의 150 뭐 이렇게 해서 점수 매겨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 제조단가 계산하는 방법처럼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시점 수정치로 사용하는 변동률 적용법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어떤 거로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뭐 그 이용해서 시점 수정치 계산해 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사정 보정은
가치의 산정이 있어서 수집된 거래 사례에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 뭐 금매로 거래됐다. 또는 뭐 개별적 동기, 뭐 협박당해서 팔았다. 아니면 뭐 친인척한테 사기치고 팔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물건이 뭐 시장에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거래가 돼갖고 그 가격이 적정한 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사기당해갖고 시세보다 2배나 비싸게 거래된 물건인데 그거를 그 부동산의 정상적인 가격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무슨 가치로? 시장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두고 뭘 한다? 사정보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해서 2억에 거래를 했다면 그 사기를 안 당했을 때 정상적인 가치인 뭐로? 시장 가치로 그 가치를 바꿔놓는 작업을 사정보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사정보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얘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정상적인 시장 가치라면 뭐하러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정보정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에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해준 뭐 표준지를 가지고 거래 사례를 삼았다면 이때는 뭘 생략해야 된다? 사정보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경우 알고 계시고, 3번에 있는 지역요인 비교는 개념이 이름에 나와 있는 대로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이 똑같지 않으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작업. 이걸 지역 요인 비교. 그래서 만약에 거래 사례를 어디서 찾았다면 인근 지역. 그럼 아까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건 지역 분석 설명을 드릴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세 군데,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 인근 지역. 이거랑 지역적인 특성만 비슷한 유사 지역.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포함하는 하나의 넓은 시장 지역인 동일 수급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례자를 찾은 게 요 안에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럼 대상 물건이나 거래 사례나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즉 특성이 어때? 똑같죠. 그럼 지역 요인이 똑같으니까 굳이 그걸 비교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거래 사례를 찾은 게 어디서 찾았다? 유사 지역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지역 특성이 비슷하기만 한 거지 똑같진 않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뭐 할 필요가 있어? 비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거래 사례를 어디서 찾았을 때는, 인근 지역에서 찾았을 때는 뭐를 하지 말아라.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는 해야 돼? 지역 분석은 해야 되고. 그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럼 4번에 있는 개별 요인 비교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가 똑같지 않을 때, 개별 요인이 똑같지 않을 때 그걸 비교하는 작업을 개별 요인 비교라 부르는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얘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내용 물어보면 뭐 물어보겠어요? 지금 얘기한 네 가지 보정 작업의 개념과 생략할 수 있을 때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그거 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볼 거는 계산 문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건 결국 보정치 계산하는 방법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 2번에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는 또는 누구누구가 뭐뭐뭐뭐 보다 또는 뭐뭐뭐뭐에 비해 우월하다, 우세하다, 고가이다 또는 열악하다, 열세이다, 저가이다의 형태로 지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찾아라? 보정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보정 대상. 그래서 보정 대상은 어디 있다? 은는 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는 이가 앞에 있는 애가 만약에 기억번에 있는 것처럼 대상 물건이면 대상 물건의 점수는 어디 있다? 항상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처럼 밑에가 누구 점수고 사례 부동산 점수고 위에가 대상 물건 점수를 했으니까 위에가 대상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점수를 우월하거나 우세하거나 고가이다 그러면 어떡하고? 더해주고, 열악하거나 열세이다, 저가이다 그러면 빼주란 얘기예요. 반대로 은는 이가 앞에 있는 애가 누구라면 사례자료, 즉 사례부동산이라면 사례부동산의 점수는 어디에 있으니까? 밑에 있으니까 그 밑에 점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정치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것처럼 누구누구 보다 또는 뭐뭐에 비해 라는 말 앞에 있는 건 누구니까? 비교 대상이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원래 점수인 얼마로? 100점으로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정치를 구한 거를 다 어디다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보정치, 뭐 시점 수정치 구하고 사정보정치 구하고 지역요인 비교치나 개별요인치 비교한 거 다 어디다 곱해주면 거래가 됐었던 거래 사례의 가격에다가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되니까? 비중가액이 됩니다. 그럼 비중가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거래 사례가격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찾아내시고, 이 중에 어떤 보정치가 나올지는 모르죠.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보정치를 구하셔갖고 다 곱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비중가액 된다. 그렇게 해서 구하라는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건 두 가지. 그 옆에 기출문제 있는 것처럼 1번에 있는 것처럼 내용 묻거나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고 내거나. 그래서 내용 공부하실 건 네 가지 보정작업의 개념과 생략할 수 있을 때 구하라고 하면 보정치만 구하셔갖고 곱하기만 하면 되죠. 뭐. 마지막 방법이 책의 245페이지에 있는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나오면 같이 따라 나와야 될 거 얘는 수익성에 입각해서 수익방식으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다. 기억하시고 개념은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또 봐둬야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10호에 나와 있는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라고 그랬고 이나 미래 현금 흐름. 그럼 이 미래 현금 흐름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그럼 이 미래 현금 흐름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익환원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갈리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걔를 뭐로 보는 애? 순 영업소득으로 보는 애만 배우는 거예요. 전체 수익환원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환원 대상 소득이 누구인 것만 순수익, 즉 순영업소득인 것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익을 어떻게 했대요? 환원하거나 할인했대요. 그럼 환원하거나 할인했다는 얘기는 이 돈들을 다 언제 가치로 바꿨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다 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언제 돈으로? 현재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다 합하면 이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 수익환원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일단 그 식에 수익가액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수익가액을 구하려면 뭐를 환원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부동산의 순수익을 환원해야 된다니까 순수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환원하려면 그 환원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 또는 환원이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러면 공부할 건 첫 번째 순수익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수익은 누굴 갖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순 영업소득을 갖다 쓴다고 그랬으니까 순 영업소득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순수익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디서 이미 배우셨다? 투자론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영업현금 흐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환원이율이 뭐고 그러니까 환원이율에 대해서 공부할 건 환원이율이 뭐냐? 개념. 그 다음에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이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수익률. 그래서 뭐 배우실 때 우리가 어림셈법에서 수익률법 배울 때 수익률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그래서 승수의 역수 중에서 누구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총소득 승수의 역수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수익률법에는 종류가 종합자 들어가는 거 있었고 지분자 들어가는 거 있었고 세후자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수익률이라는 말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환원율이라는 말도 들어갔었잖아요. 종합 환원율, 종합 수익률, 지분 환원율, 지분 수익률 다 동료로 봤죠. 그럼 기본적으로 환원율이라는 건 뭐다? 수익률을 말합니다. 근데 그 수익률이 그 부동산 자체의 수익률인 자본 수익률만 가지고는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보태서 이 부동산에 감가되는 부분에 대한 자본 회수율인 자본 회수율을 더해가지고 구한 환원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원율은 뭐다? 자본 회수율을 반영한 수익률. 그러면 이 자본 회수율을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본 회수율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환원 방법. 그래서 환원 방법하고 환원율 구하는 방법 구별하시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건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 그래서 순수익은 뭐 정의 나와 있고 요건 나와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건 얘네들을 뭐로 보는 애들이니까 순영업소득으로 보는 방법이니까 그냥 우리가 투자론에서 배웠던 순영업소득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환원이율은 개념은 1번이에요. 순수익을 자본환원하는 이유를 환원이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그 부동산에서 산출되는 순수익을 원본 가격, 즉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게 환원이율입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뭐 설명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줄에 보니까
투자에 대한 일종의 뭐다?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수익률. 근데 그냥 수익률이 아니라 한 페이지 넘어 있는 것처럼 경제적 수명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전형적인 자본 수익률에다가 뭐를 보탠? 자본 회수율을 보탠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럼 내용 정리해보면 결국 뭐예요?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순수익을 자본 환원할 때 쓰는 이율인데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다? 순수익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갖는 의미는 수익률은 수익률인데 뭐가 포함된 수익률? 자본 회수율이 포함된 수익률. 그럼 요건 개념. 환원이율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얘를 외우실 때도 어떻게 외우시자? 시, 조, 투, 엘, 부. 이렇게 외우시겠죠? 그럼 이 중에서는 계산 문제 낼 수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그래서 이 2가지는 계산 문제 물어보고 나머지 3개는 내용 물어볼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2가지 형태로 물어보죠. 환원이율 5가지,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5가지니까 이 5가지를 말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 추출법은 비교 방식으로 이해하시랬죠. 그래서 내 부동산과 비슷한 애를 찾아서 걔 환원이율을 내 거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요소구성법이라고도 부르고 조성법이라고도 부르는 건 그 부동산의 순수율에다가 위험률을 더해가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률 중에서 환원율은 수익률이 있으니까 순수율이 무위험률로 이해하시면 되고 위험률은 위험할증률을 말하니까 이렇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수익률을 구하는 게 누구였어요? 요구수익률이었죠. 그래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환원율로 갖다 쓰는 게 뭐다?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그럼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요구수익률은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다르다며요. 그러면 환원율이 다 달라지니까 그 밑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3번 투자결합법은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누구랑 누구랑 결합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토지 수익률하고 건물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다르니까 뭐 해보셔야 돼? 평균 내보셔야지, 평균. 근데 토지의 비율과 건물의 비율이 다르고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서로 다르니까 이걸 뭐 해서 확률에 대해 수익률 곱하고 확률에 대해 수익률 곱해서 더하는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환원율 구한 걸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내 돈하고 남의 돈이 결합된 투자안인 경우예요.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이 다르고 남의 돈의 수익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돈의 비율에다가 내 돈의 수익률을 곱해주고 남의 돈의 비율에다가 남의 돈의 수익률을 곱해서 가중평균해가지고 환원율을 구한 걸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주의하실 게, 내 돈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지분 비율이라 불러요. 지분 비율. 그 다음에 내 돈의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환원율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문제는 남의 돈의 비율이에요. 남의 돈의 비율. 그럼 남의 돈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그렇게 하면 혼동하시지 말라고 그랬죠. 지분 비율하고 죄송합니다. 대부 비율하고 누구 혼동하지 마셔라. 부채 비율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럴 때 이렇게 나와. 지분의 반대말이 뭐니까? 부채니까 습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부채 비율이 나올 수 있죠. 이거 안 써먹어요. 누구 쓴다? 대부 비율 씁니다. 대부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 들어갈 게 아니라 누구 들어가야 돼요? 대부 비율 들어가야 돼요. 왜 이런 거예요? 부채 비율은 개념이 뭐예요? 부채 비율 어떻게 구해? 내 돈분의 남의 돈. 그러니까 투자론이 막히면 간평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기본적 개념이 안 잡히니까. 대부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대부 비율. LTV잖아, LTV. 내가 담보로 맡길 부동산 가치 분의 뭐? 부채. 그럼 지분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지분 비율. 내 돈의 비율이니까.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누구의 비율? 내 돈의 비율이에요. 내 돈의 비율. 그러면 이 2개를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 되겠죠. 부동산 가치 속에는 내 돈하고 남의 돈 두 개밖에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하면 이게 얼마가 돼? 1. 근데 이 2개는 아무리 합해봐야 1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부동산 가격은 1억인데 내 돈은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럼 남의 돈도 얼마 들어간 거예요? 5천만 원. 그러면 얘도 몇 프로? 50%. 얘도 50%. 합하면 얼마? 1. 그러면 부채 비율 구해보면 얼마 나와요? 내 돈 얼마? 5천. 남의 돈
5천. 그럼 얘는 몇 프로? 100%. 그럼 100%에다가 대부비율 아까 얼마였어요? 50%였지. 그럼 더하면 1 된다? 잘도 되네. 150% 나와요. 150%.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돈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분 비율, 남의 돈 들어갔다고 그래서 부채 비율 다 안 나옵니다. 누구 들어가야 돼? 대부 비율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두 개 혼동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언제? 언제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배울 때? 비율 분석법 배울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해 보면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큼 하시는지가 보여. 뭐 이제 와서 어떡하겠어. 2달 남았는데. 외우면 돼요, 그냥. 대부 비율 곱합니다. 대부 비율. 남의 돈의 비율은 누구 들어가야 돼요? 대부 비율 들어가야 돼, 대부 비율. 그럼 남의 돈의 수익률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의 돈의 수익률을 뭐라 부른다? 저당 수익률. 이자율 안 들어가요. 저당 수익률 들어가요. 그럼 이 저당 수익률은 이 은행이 받는 수익은 이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도 포함해야 돼. 원금도 포함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대출 이자율이 아니라 누굴 쓴다? 저당 상수를 씁니다. 그냥 외우세요. 대충 분위기 보니까 외우시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구할 때는 내 돈의 비율과 내 돈의 수익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뭐요? 남의 돈의 비율과 남의 돈의 수익률. 그래서 남의 돈의 비율은 누구 써라? 대부 비율. 남의 돈의 수익률은 누구 써라? 저당 상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거니까 가중평균을 할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값들만 찾아내서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죠. 에르두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냐면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는 누구랑 누구만 가지고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만 가지고 환원이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다가 뭘 포함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즉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얻는 수익인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수입. 그러니까 뭐 내가 이 부동산을 보유해서 매년 버는 뭐 세후값이니 뭐 이런 것들에다가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가치상승분. 그 다음에 내가 은행한테 지불하는 돈 중에서 원금만큼은 내 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분 형성분이라 부르니까 이 세 가지를 누구의 수익으로 봐서? 지분 투자자의 수익으로 봐서 수익률 계산할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게 뭐다? 이게 에르두법입니다. 그럼 에르두법으로 환원율 구해라? 못 구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럼 뭐 물어보겠어요? 에르두법에서 지분 투자자의 수익으로 보는 세 가지가 뭐냐를 물어보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가치상승분. 세 번째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상환하는 돈 중에 은행한테 지불하는 원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분 투자자의 수익으로 본다. 마지막에는 부채감당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이용해서 구하겠어요? 부채 감당률을 고려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식 외워두세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에다 뭘 곱하고 저당상수 곱하고 대부 비율 곱해서, 이때도 대부 비율 곱합니다. 부채 비율 아니에요. 대부 비율 곱해서 그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는 걸 부채 감당법이라 부른다. 그래서 환원율,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에 대한 문제가 23회인가?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두 문제가 다 환원율 구하라는 거하고, 아니, 환원율 구하는 거하고, 그거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 구하는 거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와 있는 죄송합니다. 그 투자결합법에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이용해서 부동산 가치 구하는 게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부채감당법 이용해서 환원율 구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상황이 이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수익환원법 설명드리면 조용해져. 네, 투자론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내진 않습니다. 잘 내진 않아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공부할 거 두 가지. 개념하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그 옆에 247페이지 나와 있는 환원 방법. 근데 이 환원 방법이 그 밑에 2번에 있는 것처럼 아까 수익환원법이라는 건 뭐랬어요? 그 부동산에서 장래 발생할 순수익 내지는 미래 현금 흐름을 일정한 환원율로 환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환원 대상 소득이 뭐냐에 따라서 환원 방법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는 수익환원법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있는 걸 다 배워야 되는데 그걸 다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누구 하나 물어보는 거니까 그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수익을 환원하는 전통적 소득작공법 하나 배우는 거니까 사실 전체 내용을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익환원법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양가로 1번의 자본하는 방법은 원래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내용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1, 2번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두 개의 직접법하고 직선법은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푸는 거 준비하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은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구별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2번에 있는 것처럼 토지의 환원 방법이에요. 토지와 같은 자산의 환원 방법입니다. 그럼 토지는 어떤 특징이 있다?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감가상각이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감가상각을 다시 나한테 자본회수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자본회수율이니까 얘는 자본회수율 구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회수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방법이 누구다? 직접법입니다. 그럼 아까 수익가격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수익가격은 자본수익률에다가 자본회수율을 더한 환원이율로 순수익을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자본회수율을 별도로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얘가 얼마 되겠어요? 0. 그럼 얘가 0이니까 자본수익률만 가지고 순수익을 환원해서 수익가액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나와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에 환원이율에 자본수익률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가 0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본회수율이 0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토지의 수익가액을 구해라. 그러면 뭔 고려 안 하고 계산하셔도 된다. 자본회수율은 계산 안 하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게 직접법. 두 번째는 직선법은 정액법으로 자본회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정액법은 상환기금법처럼 이자 같은 거 계산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액을 자본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때 자본회수율은 아까 자본회수액이 감가상각액이랬어요. 그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액을 구하려면 총 감가된 돈을 뭐로 나누면 돼요?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니까 자본회수율 자체를 어떻게 구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로 구합니다. 그러면 직선법은 문제가 나올 때 꼭 뭐가 주어지겠어요? 경제적 내용연수가 주어지겠죠. 그럼 그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 한 거로 뭘 구해갖고 자본회수율을 구해가지고 자본수익률에다 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순수익을 나누면 되니까 얘는 계산 문제 나와도 수익가액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계산 문제도 준비하시라는 거고 개념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제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인데 마지막에 있는 상환기금법은 아까 누구 할 때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할 때 나왔잖아요. 그럼 상환기금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광산 같은 거에 쓰인다고 그랬고 얘는 재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까지 고려해서 감가액을 구한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둘 다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의 공통점은 재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본회수를 하는 거예요. 재투자에서 발생한 수익 가지고 자본회수하는 방법이 뭐다? 연금법과 상환기금법. 그럼 이건 공통점이고 둘의 차이는 재투자 대상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금법은 어디다 쓰냐면 여기다 재투자를 하면 여기서 계속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부셔버리고 이 건물을 다시 지으면 거기서 계속 뭘 얻을 수 있어요?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는 게 누구고? 연금법. 상환기금법은 아까 광산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광산. 그럼 얘를 왜 광산에 쓰냐면 광산은 내가 여기다 아무리 재투자를 해놔도 거기서 광 캘 걸 다 캐면 거기다 건물 새로 몇 개 다시 짓는다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환기금법은 광산 같은 경우에 여기다 재투자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좀 더 안전한 자산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방법이 누구다? 상환기금법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연금법은 자본회수율을 구할 때 그 부동산의 수익률 갖고 구하면 돼요. 왜? 그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했으니까. 그럼 그 부동산의 수익률을 우리는 뭐라 부르니까? 자본수익률이라 부르니까 자본수익률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자본회수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본수익률을 알고 있고 자본회수율은 이 값 갖고 구하면 되니까 자본회수율 하나 갖고도 이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원율 구할 때 수익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연금법인 거고 상환기금법은 이 부동산에다 재투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투자 대상의 수익률을 따로 알고 있어야 자본회수율을 구하겠죠.
그래서 그 재투자 대상의 수익률을 축적 이율이라 불러요. 축적 이율을. 그래서 그 축적 이율을 가지고 자본회수를 구하는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그럼 상환기금법으로 환원이율을 구하려면 자본 수익률 따로 알고 있어야 되고 재투자 대상의 수익률인 축적 이율도 따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수익률 몇 개 있어야? 2개가 있어야 환원이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 차이 물어봅니다. 구하라고는 안 물어요. 왜? 구하려면 이게 감채기금 계수를 가지고 자본회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못 풀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문제는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이 2개는 차이점만 이해하세요. 둘 다 공통점 뭐다? 재투자에서 자본회수한다. 차이점은 재투자 대상이 그 부동산에 재투자하느냐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자산에 재투자하느냐. 그러고 발생하는 차이는 수익률, 자본 수익률 하나만 있으면 환원율을 다 구할 수 있는 게 연금법이고 축적이율이라는 별도의 수익률까지 알고 있어야 환원율을 구할 수 있는 게 상환기금법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방법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환원 방법에 저당지분환원법이라는 거하고 할인연금수지분속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자본환원 방법으로 써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저당지분환원법은 세전값을 이용해서 이 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는 환원율을 구하는 거고 할인연금수지분속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뭘 이용해서 세율값을 이용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재매도해서 자본회수를 한다고 가정해요. 팔아서 자본회수를 한다.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공부할 건 3가지. 일단 수익가액은 순수익, 환원율, 환원방법 3가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순수익은 어차피 투자론에서 배운 거니까 됐고 환원율에서는 개념하고 구하는 방법 계산하라고 물어보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당법, 개텔법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계산식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환원 방법에는 4가지만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서 맨 앞에서 설명했던 2개 직접법과 직선법은 계산 문제 나오더라도 자본회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구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연금법과 상위법은 공통점하고 뭘 기억하시라? 차이점. 그래서 얘는 나오면 어차피 39번, 38번이에요. 계산 문제 낼 거예요. 재수 없으면 둘 다 계산 문제고 재수 좋으면 하나만 계산 문제고 그럼 그것까지 풀고 있을 만큼 시간적 여유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으니까 이해되시면 공부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필요한 것만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조12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식종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에서 남의 돈의 수익률 계산할 때는 대부 비율과 저당상수 쓴다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좀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은 뭐 하셔도 된다? 다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다 틀리셔도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임대료 평가하는 방법은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오면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집 가셔서 문제집에 감정평가론이 332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잠깐만 쉬었다가 332페이지 있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